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막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을 저희 JTBC가 확보했습니다. 100종 넘는 공소장에는 위법적인 계엄을 진두지휘한 내용이 빼곡합니다. 당장 윤 대통령 측이 극구 부인 중인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도 발언죄로 적혀 있습니다. JTBC 등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한 걸 넘어 경찰을 투입하려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기로 하고 첫 소식은 여당 지도부의 대통령 접견입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개인적 차원이라며 서울구치소를 찾던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와서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에 대해 얘기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 분립을 외면한 채 대통령과 여당이 구치소에서 헌재를 대놓고 흔든 셈입니다. 첫 소식 최연수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로 차량 세대가 연이어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를 찾은 겁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나 의원은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라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의 편향적인 부분, 또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적인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우려들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을 저격하며 흔들기에 나선 겁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옥중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당의 방향성까지 당부했습니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30분간 이어진 면담에선 계엄령을 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이게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그런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령으로 민주당의 행태를 알렸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번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그동안 이 민주당 일당이 마음대로 한 그런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은 개인적 차원의 면회라고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지만 지도부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헌재 흔들기가 거센 만큼 작은 빌미조차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그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오늘 오후 2시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을 앞두고 선고를 미뤘습니다. 오전에 재판관들이 모여 평의를 한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선고 연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주장하는 절차 문제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 측은 선고를 이틀 남긴 지난 1일 우 의장의 심판 청구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회 측의 답변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는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 대행 측이 추경호,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진술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것도 선고를 연기한 이유입니다. 여권이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절차 문제에 있어 작은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정해도 최 대행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헌재 결정이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을 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당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헌재 흔들기가 결국은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갑작스러운 선고 연기는 사실상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여러 부적절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자진 회피하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게 위헌인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이 연기되자 국민의힘은 다시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했습니다.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심판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겁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이 우려를 표하는데도 국민적 비판이 있다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적인 비판을 마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처럼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대로 심판을 이어가면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국민 모두가 어떤 이의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 결자 해지적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당은 당연히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했지만 반복되는 여당의 메시지가 탄핵 불복 움직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 역시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연상케 하는 협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재판관 8명 전원을 납치해야 한다. 총을 들고 헌재로 가자. 이런 극단적인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을 인용하면 폭동이 날 거라는 협박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화 시위가 의미 없다며 헌재에 돌을 들고 가겠다는 글부터 총기를 들고 들어가겠다며 실탄과 탄창 사진을 첨부한 글도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 재판관들의 얼굴을 합성해 위협하는 사진도 게재됐습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될 경우 헌재로 가서 재판관 8명을 납치하자는 극단적 주장도 서슴지 않습니다. 헌재를 향한 협박은 유명인까지 가세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회 단상에 올라 헌법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을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달엔 서부지법 폭동을 앞두고 법원에 담을 넘자며 담장 구조를 설명하거나 후문 출입로 등 진입로를 분석한 글이 지지자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동 모의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3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배후 세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저희가 막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 보도로 이어갑니다. 100쪽이 넘는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과 사령관들에게 계엄 준비 상황을 묻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 동원 관련 보고를 받다가 투입 가능한 간부 위주 부대가 1000명 정도라는 얘기를 듣자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자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불렀습니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예산안을 삭감하는 등 사법과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에서 2, 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하는데
소수만 출동하면 특전사와 수방사 3에서 5천 명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방사와 특전사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답했고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은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내란 당일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28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증인은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30명을 더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엔 김 전 장관이 병력 1,000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이들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라 지시한 사실이 분명히 담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내란 사태 수사 초기에 계엄 당시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검찰은 이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건, 그러니까 이른바 쪽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신 전국 때처럼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정기화 수도를 끊으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언론기관 5곳입니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검찰은 실제 이런 지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이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정기화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4시경 언론사를 봉쇄해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란 문구가 기재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장관은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고 3분 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때 JTBC를 비롯한 언론사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후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을 문서로 출력해 교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선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상징적인 내용이다, 실행할 뜻 없었다,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헌법 위반인 것이 너무 뚜렷해서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했다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발언죄로 적혀 있습니다. 그 발언을 보면 실행할 의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변론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고 집행할 의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계획도 없었고 계엄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포고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포고령 초안에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하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국회의원 체포의 근거로 분명히 제시하며 경찰청장 등에게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23분 윤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이 발령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박 총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며 포고령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포고령이 작성된 게 아니라 실행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구체적인 계획이며
실제 작전에서도 지시의 근거로 활용된 겁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면 사실상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들어있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기존의 80여 쪽 정도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달리 이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101쪽입니다. 핵심 인물 중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만큼 이 수사 결과가 종합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소장이 1시간여 전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급하게 분석을 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탄핵 심판에 나와서 직접 부인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 체포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 체포와 관련해서 기존엔 주요 인사 체포 시도 정도라고 알려졌는데요. 이번엔 검찰은 이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이재명 등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이 10여 명을 반국가 세력으로 보고 체포를 시도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에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확인된 겁니다. 계엄 포고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워낙 위헌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까?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이 포고령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이었다면서 집행 의지가 없었던 것처럼 그 포고령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고령에 있는 국회 정치활동 금지 이 조항이요, 이 명백하게 위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어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 표현을 좀 보면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라. 포고령 위반이다. 이렇게 지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체포 지시와 함께 특히 포고령 위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집행하려고 했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군을 투입하는 과정도 공소장으로 좀 더 명확해졌는데 윤 대통령이 사전에 투입될 인원을 듣고 국회와 선관위를 딱 집어서 여기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이틀 전입니다. 윤 대통령이 투입 가능한 군을 물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수도권에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윤 대통령이 경찰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하면 얼마나 되냐고 다시 물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요, 수방사와 특전사 등 1,000명 미만이라고 대답을 했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이렇게 직접 말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줄 문건을 아예 출력해놓고 있었다는 거. 이것도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면서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상황을 이 문서로 출력해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로 모이는 국무위원들에게 줄 수 있게 그걸 또 준비해뒀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요. 이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을 볼 때 2시간에 그칠 계엄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최상목 대행이 받았었다고 하면서 이른바 최상목 쪽지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또 누가 이 국무위원들 중에 받았나 이런 게 또 논란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문서 중에 하나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줬고 거기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게 또 새롭게 드러났죠. 맞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요. 앞서 소방청장의 증언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비상계엄 당일 JTBC를 포함한 언론사들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소장으로 이 장관이 그렇게 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제시한 문건에 있었다는 건데요. 또 하나 새로운 건 이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이 경찰이 먼저 투입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통해서 언론사 통제에 나설 계획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의 유신전국 때처럼 언론사에 경찰을 보내려 했다는 점까지 아주 놀라운 점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일단 여도현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공소장 분석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했다. 싹 다 정리하라 했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온 인물들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일 오후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기일에 국회 측 증인 3명이 출석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질문해온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입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건 아닌가요, 혹시? 출입구는 왜 막았을까요? 내일 출석하는 증인들은 윤 대통령에겐 불리한 증인들로 분류됩니다. 첫 증인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 2번, 3번이라도 계엄하면 된다는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론 계엄 전 윤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났고 내란 3인자로도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나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지만 구속된 뒤 윤 대통령 측이 사령관들의 진술과 선을 긋자 이를 전해 듣고 눈물을 흘린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계엄 직후 체포 명단 의혹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출석합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일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인해온 국회 무력화 시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다른 정치인과 통화하진 않았는지 확인해서 증언을 흔들려는 걸로 보이는데 큰 소득은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왜 그런지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24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통화 기록을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번호를 기재한 뒤 명의자가 누구인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을 요청한 겁니다.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청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고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내란 사흘 뒤 국회에 출석해 정치인 체포를 폭로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는 정치인 체포에 대한 첫 증언이었는데 홍 전 차장은 이후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런 홍 전 차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건 대통령과 맞서게 될 증인신문을 앞두고 그동안의 증언을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체포를 하라는 팩트 그 자체보다 홍 전 차장이 다른 정치인들과 연락했는지를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말이 오염됐다는 논리로 증언을 탄핵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 외에도 체포조 관련 증언은 방첩사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수뇌부와의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홍 전 차장의 말을 부인하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진술과 증언이 모두 부정되어야 하는데 통신 조회만으로 윤 대통령 측 의도대로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크지 않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혀온 경호처의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찰이 2차례나 반려한 구속영장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사무실 등이 대상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4차례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안 끝났다니까요. 저희는 대통령 경호처는 제출 가능한 범위에서 임의 제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요청한 자료를 경호처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시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비아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통신 내역 등을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윗선에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윤 대통령과 배후 공범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 유감이라며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법원 폭동 사태 때 소화기로 문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던 이 녹색 점퍼 차림의 이 2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가짜 뉴스를 누가 퍼뜨린 건지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들 가운데 한 남성이 경찰을 향해 소리칩니다. 국가가 정복됐는데 왜 우리를 맞습니까? 이를 도와서 국가를 정복들을 잡아 쳐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명 녹색 점퍼 남성. JTBC 취재진 카메라에 맨 얼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깨고 3층 법정구역으로 들어가는 유리문을 소화기로 내려칩니다. JTBC가 단독으로 촬영한 당시 7층 판사집무실 구역 영상에도 이 남성이 소화기와 쇠막대를 들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폭동 2주 만인 어젯밤 10시 이 녹색 점퍼남 전모 씨를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20대 후반인 전 씨는 서울 시내에 혼자 거주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폭동 직후 걸어서 법원을 빠져나와 인근 주택가까지 도망쳤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JTBC는 이 남성이 JTBC 기자라는 허위 정보를 폭동 바로 다음 날 검증한 바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쓴 이 남성 모습이 JTBC 기자와 닮았다, 이게 이유인데 이 해당 기자는 이날 새벽 서부지법 근처에 온 일이 없습니다. 네. 실제 폭동에 가담한 이 남성 영상을 보시죠. 청사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저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전 씨를 체포한 경찰 역시 이 남성이 기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대상으로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폭넓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 폭동에 JTBC 기자가 가담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둘로 쪼개져서 집회를 벌였습니다. 전광훈 씨 중심의 세력은 광화문파, 전 씨와 갈등을 빚고 등을 돌린 세력은 여의도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내부 갈등의 중심엔 전광훈 씨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 씨는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욕설과 폭력으로 초토화됐던 지난 19일 새벽의 서울 서부지법.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체포당할 만한 그런 죄를 졌어요. 나는 국민 저항권밖에 말한 게 없잖아요. 폭동 당시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나는 연설했고 8시에 다 해산했어요. 영상에 보면 다 나온다고.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물들이 폭동에 가담한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판사실에 침입했다 구속된 40대 남성은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 전도사로 밝혀졌고 전광훈 씨한테 지시받은 사항 있나요? 당일 새벽 법원 안에서도 전광훈 목사가 언급됩니다. 나도 지금 전광훈 목사님 교회에서 나왔어. 우리가요 전광훈 목사님 보호를 해줘야 되지. 폭동 직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들을 치켜 올렸습니다. 국민은 결단코 가만히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를 불태울 것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 국민들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전 씨는 이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개별 교인의 활동과 교회를 연관짓지 말라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깜방 가는 거 좋아해요? 안 가게 하려면 1000만 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경찰 관계자는 교회 특임 전도사가 전광훈 씨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며
휴대전화를 분석해 연관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전 씨 외에도 당시 폭동을 선동했던 유튜버들을 추적하는 등 배후 세력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정광훈 씨가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려서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여의도파가 전 씨를 겨냥해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면 광화문파는 여의도파를 한동훈 전 대표 세력이라고 몰아세우는 식입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은 크게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분열됐습니다. 전광훈 씨가 주도하는 광화문파는 여의도파를 향해 전쟁까지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세이브 코리아와의 전쟁이야. 전광훈 씨도 직접 나서 여의도파 배후에 다단계 회사가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 뒤에는 지금요 바로 그 회장이 있다니까요. 돈을 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말에 열린 부산 집회는 한동훈 세력이라며 집회에 참석한 유튜버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한 발언도 폭로했습니다. 왜 탄핵을 찬성했냐? 그것은 본인의 법리적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러자 이 유튜버도 광화문파가 프락치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신혜식 대표 이 사람 확실하게 이 사람이 프락치라는 증거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한테 온 제보들이.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광화문파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가두리치고 코인 집회하는 분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욕한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막 안철수 밀고 윤 대통령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의도파는 전광훈 씨를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며 전 씨가 이단인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던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내부 갈등을 벌이는 건 결국엔 이권 다툼, 돈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헐뜯기 위한 방송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분열한 극우 유튜버들은 서로를 향해 코인팔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니네가 우파 코인팔이를 하려면 똥오줌은 가려야 되지 않겠냐? 본인이 코인팔이입니다. 네, 나 코인팔인데 본인 계좌 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인이 스스로 코인팔이라고 하는데. 핫도그 내려. 정광훈 씨도 여의도파가 배후에 있는 다단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대니까 자꾸 저기 딴 짓을 하는 거야. 사업가들이 돈을 100억을 그냥 대겠습니까? 한국 교회 전체를 다 다단계에 줄 세우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극우 유튜버들끼리 서로를 공격하는 이유도 유튜브 수익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광화문파 채널의 조회수 통계를 보면 12.3 내란 사태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광화문파가 한동훈 지지자라며 저격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서로를 공격하는 방송에서도 후원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돈벌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조차 유튜버 99%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에 방아쇠를 당기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진 채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 낙폭이 다소 줄며 2.5% 내린 2,453.95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우려로 투심이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인데 특히 외국인이 8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직접 언급한 반도체주가 특히 급락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4%대, 2%대로 내렸습니다. 이미 관세 부과가 예고된 캐나다와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배터리와 가전, 자동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아마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석유 같은 것, 농산물 그런 부분에 있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며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며 환율은 이틀 새 40원가량 뛰었습니다. 강달러 반대급부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의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선별적으로 관심 있는 품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할 것 같아요. 거의 확실히. 어느 정도 협박 내지는 협상용으로. 중국 딥시크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관세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의 다음 대상으로 유럽연합을 지목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 관계도 아랑곳 않고 국익부터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화살을 겨눌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을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매년 3천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I wouldn't say there's a timeline, but it's going to be pretty soon. The European Union it's an atrocity what they've done. 지난해 약 5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의 대미 흑자를 낸 우리나라도 조만간 사정권에 들 거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 검토가 끝나는 4월 이후 관세 부과가 본격화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바로 당장은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아마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리뷰가 끝나면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하는 조치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특히 오는 18일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관세까지 못 박은 만큼 우리 기업들은 간접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가 협상 카드용일 경우 후폭풍이 오래가지 않을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조선업 협력과 미국산 에너지 수입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상, 에너지 등 미 신행정부의 각종 행정 조치가 신속하게 공표되고 있으며 우리의 역량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유럽연합, 일본 등 멕시코 진출 기업이 많은 주요국과 정보 공유에 나섰습니다. 예고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전 세계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까지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에 이어서 영토 전쟁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와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있고 캐나다를 향해선 관세가 싫으면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I would love to see Canada be the 51st state. The Canadian citizens, if that happened, would get a very big tax cut.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향해 추가 관세를 내기 싫으면 미국 영토에 편입되란 주문을 되풀이하는 중입니다. 트럼프식 일방 조치에 차기 캐나다 총리로 유력한 인사에게선 거친 표현이 튀어나왔습니다. This action is utter madness. 캐나다를 팔지 않는다는 로고가 박힌 모자가 유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Canada is a sovereign nation. We won't be bought. We won't be sold. 중국이 개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겠다는 압박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방문해 현 상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They violated the agreement and we're going to take it back. 파나마 정부는 미국의 의구심을 해결하겠다면서도 운하 운영권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No cabe duda que el canal es operado por nuestro país y así seguirá siendo. 이런 가운데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영토 야욕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Do you expect the U.S. to acquire Greenland? I think it's possible. That is w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do. 노골적인 영토 야욕에 대해선 협상용 압박카드라는 분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동원까지 거론한 만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춤하는 지지율을 의식해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은 빼자는 기업들 요구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존 반대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으면서 또는 한쪽으로 좀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그걸 왜 막냐? 그거 허용해달라라는 말을 제가 거절하기가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민주당은 오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인데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지난해 이 대표는 기존 당론을 뒤집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최근엔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용주의를 앞세워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에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정치인 이재명의 신뢰 자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는 대선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오늘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내일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서울 강남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퇴근길 추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강남역에 낮부터 지금까지 있어봤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패딩을 입고 또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는데도 추위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정도 됩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퇴근을 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낮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감싸맨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모자 막 뒤집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롱패딩을 일단 입어야 될 것 같고 목도리랑 장갑이랑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또 바람을 직접 맞으면 좀 따갑고 아플 것 같아서 최대한 그거에 신경 썼고 좀 겹겹이 입어가지고 최대한 따뜻할 수 있게. 내일은 롱패딩을 입어야겠다. 네, 이렇게 오늘 추위도 만만치 않았는데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하죠? 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거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북극에서 흘러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면서 더 차가워졌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 동부권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지는데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외 대다수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이번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뿐 아니라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한파가 올겨울의 마지막 강추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권 그리고 제주에서는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많게는 40cm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역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식회계 혐의 등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먼저 판결 내용부터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 인정된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 입을 거란 예상 못하셨나요? 이 회장이 받아온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5년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부정하게 처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는 데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합병은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이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사업 목적과 주주 이익에도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또 항소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공시 위반 가능성은 있었지만 이를 처벌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오늘 판결로 삼성은 수년간 떠안아온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삼성 앞에 남은 과제는 뭔지 박준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사법 리스크를 겪어왔습니다. 오늘 판결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냈지만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주력으로 밀던 반도체 부진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투자를 실기하면서 지난해 반도체 실적은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뒤처진 기술력을 따라잡고 신사업 발굴 위해 과거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타워 부활이 거론됩니다.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 전략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매각을 통해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하나의 매각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당장 오는 3월 주총에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3월 주총에 회장님 등기이사 복귀하실 예정 있으세요? 저희 변호인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2019년 이후 5년 만에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기이사로 복귀할 경우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그간 부진했던 대형 인수합병이나 내부 비판 대상이 됐던 조직 문화 쇄신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 전문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로 올라서는 등 미래 로봇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소개를 좀 틀려서 미안합니다. 다시 볼까요, 바로? 네, 괜찮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또 미국 간다는 전광훈. 자, 오늘이었죠. 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입건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전 씨는 조만간 다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 있는 로비 업체와 재계약을 했는데 이쪽에서 자신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의 정치 로펌을 샀어요. 한 달에 7,500만 원 낸다니까요. 트럼프 만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2월 달에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광훈 씨가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쪽 사람들을 전혀 못 만나고 돌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광훈 목사, 전 씨는 트럼프 취임식에 정치인이 아닌 사람으로는 우리나라 민간 일에는 처음으로 자신이 초청을 받았다. 가서 윤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네. 그런데 돌아와서는 정작 취임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추워서 결국 TV로 시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게다가 그러면 미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트럼프 측의 핵심 인사를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난지에 대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나왔던 보도가 버지니아의 한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윤석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다. 네. 결국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왜 미국까지 갔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다시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과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경찰이 지금 정광훈 씨를 내란 선동죄로 입건을 한 상황이잖아요.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수 있는지도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자, 이 때문에 그래서 전 씨가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자, 최근에 극우 세력들이 분열, 갈등하고 있다. 또 저희 돌비뉴스에서 선제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었죠. 이른바 광화문파, 여의도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전광훈 씨 중심인 이 광화문파에 대항해서 최근 어떤 부산에 지난 주말 부산에서 집회를 열었던 부산의 한 교회 목사 또는 역사학자, 역사 강사 전모 씨 등이 모여 있는 이른바 여의도파가 부각되니까 이에 대해서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전 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부쩍 늘었다며 분연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파들은요 다왕이야. 다왕이라고. 다왕이야. 전부 다 개뿔 같은 놈들이 다왕이라고. 다왕 중에 누가 제일 왕이냐? 목사들이 다왕이야. 얼마나 나한테 씹는 메시지가 하루에요 1000통 이상 와요. 1000통 이상 나한테. 이 극우 단체들 안에서도 주도권 잡기 위한 싸움이 좀 커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바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순교자이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전광훈 목사와 갈라져 나온 다른 세력들, 이른바 여의도파, 지난 주말에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죠. 자, 계엄을 옹호하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 자리에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서 논란이었는데, 특히 박수영 의원, 현재 정책위 부의장이라는 그 당 지도부의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종북 좌파들 빨리 처단하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순교자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계속 들어보시죠. 저 무도한 종북 좌파 세력들 처단 좀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들어가지만 남아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마치 순교자처럼 돌아오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는 느낌을. 대통령을 순교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지금 피의자로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토요일 집회에서 박수영 의원 보시면은 연설에 앞서서 잠깐만 보시면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집회 참석자들에게 큰 절을 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많이 익숙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옆에 있는 윤상현 의원이 지난해 말이었죠. 전광훈 씨 집회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저렇게 큰 절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광화문파 윤상현, 여의도파 박수영,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여의도파는 광화문파 집회는 안 갑니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를 보셨지만.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여론조사가 좀 높게 나오자 여당 의원들도 하나들 극렬한 대통령 지지층과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조정훈 의원도 앞서서는 전광훈 씨를 비판했지만 정작 부산 집회를 주도한 그 부산의 한 교회 목사의 예배에는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결국 주장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자, 그 장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국장이 똑같은 거예요. B 출국장으로 나갈 계획이었는데 A 출국장으로 돌아서 나왔습니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세계력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걸 두고 또 고민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극우 세력을 안고 간다가 아니라 극우 세력에게 안겨간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원내수석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아닌 개인 차원. 앞서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의 등장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계 인재를 육성해 왔던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 아래 과학계에 돈도 인재도 몰렸다는 건데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기업 딥시크의 핵심 개발자로 알려진 1995년생 러플입니다. 베이징 사범대 재학 시절 전자학과에서 컴퓨터학과로 전공을 바꾸고 베이징대에서 석사를 딴 뒤 알리바바를 거쳐 딥시크에 입사했습니다. 怎么说也没想那么多，就是老师给你个 idea， 然后你就不停的做实验，然后反正那个时候最开始刚进组的时候，我记得连 Python 也不会。 창업자 량원펑 역시 저장대에서 학석사를 마친 국내파입니다. 량원펑은 과거 인터뷰에서 딥시크는 다른 AI 기업들과 달리 중국에서 공부한 인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발 딥시크 쇼크 이면엔 10년 넘게 이어온 중국 정부의 AI 굴기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로 AI 산업을 육성했고 지난해엔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AI를 꼽았습니다. 중국 내 AI 기업은 이미 지난해 4,700개를 넘겼고 사용자 수도 6억 명 이상입니다. 유명 대기업들은 연봉 수억 원을 내걸며 인재 모시기에 나섰고 자연히 수험생 사이에서도 전기공학과 전자정보학 등 공대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능가하는 기업들이 또 나올 거다. 일반 애들이 의대를 가는 게 아니라 인공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니까.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AI 연구자 수와 논문 건수 모두 1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9위, 12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딥시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대만에 이어서 일본도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딥시크 V3의 독도는 누구 땅인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어로 물어도 중국 땅이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최신 모델인 R1 기능을 켜고 같은 질문을 해보니 한국이 실효 지배 중이라는 답변과 근거, 일본 측 주장까지 담아냅니다. 그런데 언어별로 답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는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실효적 통제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나 일어 답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도 일어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꿉니다. 지금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고유 영토라는 대답을 내놨었습니다. 일본 중의원에선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問題のある事業者というものがいた場合にどのようにしてそれに対応できるか、それを上回るような措置というのを講ずることができるかというものを法案を作っていかねばならな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미국과 대만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는지,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를 지난 금요일 요구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다시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소장을 좀 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 100쪽이 넘잖아요. 다시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면 먼저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도 나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건 지난해 3월부터입니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식사를 하면서 군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냐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과 6월쯤엔 또다시 김 전 장관과 저녁을 먹으며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라고 물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과입니다. 지난해 8월엔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련자들을 언급하면서 현행 사법체계에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상조치권을 또 언급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엔 대통령 관저에서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
그리고 이른바 정치 좌익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내일 또 탄핵 심판 변론이 열리는데 재판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게 그 포고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쓴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거다. 김용현 전 장관과 웃으면서 대화를 했다. 이렇게도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계엄 이틀 전에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한 뒤 별다른 수정이 없이 됐다라고 말해 승인했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에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지 또 관심이 가는군요. 또 다른 쟁점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예, 검찰은 국무회의 절차가 위법했다라는 근거로 크게 5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국무회의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정족수가 되기 전에 임의로 비공식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이 1시간 30분 동안 순차 심의를 했다는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정족수 11명이 모인 뒤에도 국무위원들의 안건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회의록 작성도 되지 않았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점도 검찰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일시와 시행 지역 그리고 계엄 사령관을 제대로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과하지도 않은 점 등이 절차 위반의 근거로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선관위를 점거했다는 그 부분은 공소장에 어떻게 담겨 있습니까? 예,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중앙선관위 점거에 관련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도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제 합동수사본부 2수사단이란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차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계엄 후에 계엄사대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 준비를 미리 해뒀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이들은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를 했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판단한 선거 부정에 관여한 걸로 보이는 선관위 직원 30여 명의 명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 후 체포하고 수방사 벙커로 이송할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이 공소장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측도 당연히 확인을 할 텐데 내일 탄핵 심판에 나와서 어떻게 반박을 하고 또 방어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네, 재개발을 앞두고 텅 빈 서울 한남동의 낡은 주택가가 최근 길고양이들의 터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재개발 공사를 벌일 경우엔 300마리 넘는 고양이들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낡은 주택가. 머지않아 모두 부서지고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시작될 곳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론 텅 빈 마을이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유리 조심하세요. 우와! 놀랬구나. 놀랬겠다. 야옹. 안녕.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같은데 이렇게 고양이들이 곳곳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네요.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겠죠? 곳곳에 놓인 고양이 급식소에 물과 먹이를 주는 구미애 씨. 이곳에 살다가 지금은 이주한 옛 주민입니다. 한쪽 눈을 다친 고양이가 살며시 다가와 먹습니다. 옥탑방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핫팩은 뭐예요? 아이들 물이 얼거든요. 아. 그래서 이 안에 핫팩을 넣어요. 네. 그러면 물이 안 얼어요. 구 씨처럼 이 마을 길고양이를 돌보는 시민들은 10명가량입니다. 이사 가셨어도 계속 오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 고양이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밥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합류하시는 분들. 저도 할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곳곳에 따뜻한 쉼터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지금 제 옆에 있는 것 비슷하게 보이는데 용도가 다릅니다. 제 옆에 있는 건 이동 밥자리입니다. 안쪽에 사료 보이시죠? 고양이들이 물과 사료를 먹는 일종의 급식소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건 고양이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집입니다. 안에 보면 담요도 이렇게 깔려 있네요. 그런데 여기 안내문을 잠깐 좀 비춰주시죠. 겨울이 지나는 대로 수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스티로폼 폐기물인 줄 알고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놨다고 하네요. 문 닫은 상점 근처에 사는 한 고양이 가족. 제가 그냥 기억하려고 여기가 만석수퍼였거든요. 그래서 만석수퍼 밥자리라고 하고 네, 저기다 놓고 이제 만석이네. 저희가 1시간 전에 여기 밥을 줬는데 보니까 많이 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었겠죠? 이곳 한남 3구역에만 300마리 넘는 고양이가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활동가들의 목표는 고양이들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것. 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면 방금 보신 이런 고양이 그리고 틈틈이 숨어있는 다른 고양이들은 그냥 건축자재와 흙 속에 파묻혀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이동 밥자리를 활용해 조금씩 거처를 옮겨주려고 하지만 고양이 수백 마리의 영역 본능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 표준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거나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땅을 올려가지고 들고양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주하시면 거기에 살고 있는 촌나무나 아니면 고양이들이나 짐승에 대한 이전 문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게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키우고 심장이 뛰고 따뜻한 체온을 지닌 동물들도 사는 곳이었습니다. 무작정 철거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이렇게 긴 퍼트가 깔끔하게 홀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8m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에 발랄하고 유쾌한 세리머니도 보여줬는데요. 김아림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서 통산 3승째인데요. 김아림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대담하게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풀어갔습니다. 거짓말 같은 샷을 이어가면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완전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입춘에 달했지만 봄 기운은커녕 오히려 때 아닌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잠시 후 9시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바람도 무척이나 매섭겠는데요.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 지역에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에는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과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대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6도, 전주 영하 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10도 이상 낮게 시작하겠는데요. 낮에도 대부분 영하에 머물겠고 서울은 영하 6도를 보이며 오늘 아침보다도 춥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파는 계속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